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세션,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의장님들 입장을 해 주시고 있지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행사는 공식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세히는 준비 공식 후에 수신들을 이용해 주시고요. 한국어는 채널 1, 영어는 채널 2번, 일본어는 채널 3번, 중국어는 채널 4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오늘 선회를 맡은 저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에서는요,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태단 전환을 위해서 동해시아 현대 방언의 조성을 공동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서 오늘 문부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을 좌장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희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이신데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류호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역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일본 인도수학연구소의 라이너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영신 의원님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은 폴로로 참여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먼저 테라사와 변지정 주지주의회 총영상 주변입니다. 그리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 스 안드레아손 참사관님이십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이동치 정책분단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부의장님 모셨고요. 마지막으로 본 행사에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 어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분이시죠.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호 의장님 수고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김병호 의장님 좋은 말씀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의장님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외국인 여러분, 제19회 평화의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회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션은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 프로그램 전환, 인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이 세션에 전화주신 김병희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중연설을 해주신 이경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 의원님, 일본 히토시마시대 마이 교수님, 문화를 통솔해주신 국내 전문가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하신 외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3,20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국 발생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작년 17개 시국의 학교 출산율이 전국 0.9였으면 평균 0.1의 시국까지 소전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취업, 육아, 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결혼이 미루거나 출산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속도를 늦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특별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지 분석이 가속화되기 전에 이 공격이 끊어내길 안전한 발판을 만들어 것입니다. 이런 세션에서는 저출생 초고령화 성을 공격하고 접근과 대책이 필요한 모색해보려 합니다. 러시아는 아시아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한 글로벌 협력처분을 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넓은 사회적 구축부에 지구촌의 미래를 밝히는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명주라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이사님. 선실 시작에 앞서서 주요 참석자분들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들을 맞으시고. 그냥 전화를 우리 김유호 계시는 분들, 신영 지원님, 신영 위원님 분들을 만나보시고, 오임신영 주변위원을 되시고요. 그리고 슈딩, 그리고 김민수, 그자고 이장희 의원님과 나누시습니다. 준비해서 오신 이호진 의원님, 자이트FA 의원님, 슈딩 소장님도 함께 무단으로 응원해주시고요. 네, 이번 차례는 마무리되는 바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출구를 위하시되 복지패러다임 정의를 위한 비너스와 협력 방안을 위해서 한국의 방안이란 일본국을 준비해서도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애써주실 텐데 국수여러분들께서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슬픈을 할때 모셔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파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발표를 해보실 때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해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집회라는 변화를 위한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금부터는 변호사님 저장님께서 주재하는 세션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장님 말씀을 진행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유식 씨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의자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뒤에 그림같이 서 있는 모든 분들을 오유식 씨는 오신 것을 의미해서 큰 박수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회견하시는데요. 오늘 오유식 씨는 자장을 맡도록 대구특별자치도의 김경희 언론복지안전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시아 협력 방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저출생, 초고령화, 특별히 고산부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도 휘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평균 수명의 연장은 정대 유무의 저출생 현상으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되고 있고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초고령 자살률 증가 등 관련 문제를 동아시아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섹션에서 이런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모두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이 좀 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첫 번째 주제 발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이용으로 첫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동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대주 특별자치도 1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경신의원입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를 대표하여 발표를 하게 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포럼 의회 세션을 준비해주신 김경호 부장님을 비롯하여 좌장을 맡아주신 김경미 위원장님, 발표를 해주시는 외로워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의원님과 일본 평도 수학연구소 녹화 아유미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은 아니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출산율을 보면 일본과 중국이 학교 출산율이 1년을 넘고 있지만 중국도 1년을 거듭 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나라가 지난 몇 년간 이파리를 내리적으로 걷고 있고 일부 저력은 지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2023년 한국의 학교 출산율은 0.72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꾸준히 그리고 이파르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2024년 0.1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생활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우리 사회의 개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작년 인구 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 40%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22년 70.5%에서 2042년 55.0%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7.8%에서 36.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인구명 등 부양 인구에 비례하는 총 부양비는 2022년 40.8명에서 2040년 76.0명을 넘어서 2070년에는 116.8명으로 상승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 인구는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을 비롯하여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사회적 유대감 감소에 따른 공동체의 분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립 등의 새로운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2006년부터 380조 원을 썼다고 하고 있으나 출산율의 하락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중에 하나는 집값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원이 2020년 발표한 주거 운영이 결핍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거주보다 전세와 월세거주 시 출산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거주자의 첫째 출산 가능성은 자가거주자 대비 28.9%, 월세거주자는 55.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직장에서는 암묵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직장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목 단절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은 방목과 출산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트렌드에 민감하고 개인의 성향이 강한 소위 MZ세대의 특성을 맞물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분들은 출산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5분말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성과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사촌이라고 하는 표현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과 나라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소했습니다. 아이의 양육을 마을이 함께 책임졌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분립된 시점에서 육아는 개인이 안정화할 문제라고 인식되고 우리에 대한 다른 상황에서 출산은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지속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만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지원은 아동을 비용 부담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주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등 당장의 비용의 부담을 줄여드는 단기적 일시적 정책이 아닌 행동성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아이를 믿고 아끼고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주택, 일자리,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 교육, 돌봄의 복합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적으로 첫째, 공동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가족 구조의 변화, 인구정책이 변화에 도움될 수 있는 효율적인 컨트롤 사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 인구 정책을 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현실을 통계 수치로 심각성에도 설명해 주시고 지속 가능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도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주석받은 해주신 이병신 제주시장자치도의원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책위원회 문영진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주요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해진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主持人好，各位嘉宾好。
很高兴代表我们上海市政协，跟大家一起来共同来探讨东亚国家怎么来共同应对人口老龄化。我叫吴丽君，来自华东师范大学。那么我今天要分享的题目呢是人口负增长下少子老龄化应对的中国方案。这个。那因为我们大家都知道，现在我们的时代三个大的背景，一个是人工智能、信息技术的发展，对社会经济产生了全方位的影响；第二个呢，就是全球的地缘政治的局势对全球经济带来了挑战不确定性，还有新冠疫情的大流行，在基本上改变了全球健康和死亡率的这个格局所以这个也对我们的这个少子老龄化怎么应对少子老龄化产生了非常大的这个影响。所以我就想从4个方面来谈一谈这个我们中国是怎么来具体应对，东亚国家之间怎么样互鉴与合作。首先简单介绍一下人口负增长。我们就发现东亚的少子老龄化的模式相比于欧美有所不同，也不同于欧美所以欧美它是一个长期的缓慢的无政府干预的一个进程。欧美呢，主要是从规划是非政府组织主导的这个 family planning 的一个这样的一个结果。那么我们共同的一个地方呢，就是我们这个比较强的中央集权化的政府呢这个主导和这个政府的推动少子老龄化应对当中呢，发挥了比较大的一个作用。那么中国当下，我这个中国主要是mainland的，是我们中国大陆地区人口负增长下有2个比较显著的一个特征，一个是少子化加速，还有一个就是老龄化快速发展。这个是我们是新中国成立以后这个人口规模始终是在增长，但是我们的人口增长率它是在下降，尤其是我们是从2022年全国出现了第1次人口负增长，那么2013年继续负增长。那么从我们这个学界的预测来讲，也许因为新冠疫情以后生育率会反弹，这个人口负增长有可能会有起伏，但是从长期来看，这个人口负增长的这样的一个趋势已经不能改变。那么我们的这个少子老龄化的这个特征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第一个就是出生人口快速下降，生育率持续低迷大家可以看到，就是最近这几年它的一个出生人口是这个相比前几年在这个缓慢下降的基础上呢，又有了这个加速的一个下降。我们的这个育龄妇女的分年龄的这个生育模式也可以看出来，我们的分值是这个不断下降，年龄是这个分值的年龄呢是往后这个顺延。那么这一次我们是全球的一个比较，是2015年全球生育率最低的几个国家当中，刚刚前面的这个对吧也讲到了，韩国是最低，对吧？我们中国的包括我们香港、澳门、我们大陆地区这个生育率都是总和生育率都是这全球这个最低的20个国家和地区之一。这个特征呢，就是老龄化程度加深加快因为时间关系，我就没有办法展开了。那么我把它归纳为5个老年这个人口特征第一个呢，从老年人的这个年龄结构来看呢，是高龄，80岁以上的老年这个人口的比重越来越高。那么从个体来讲，老年人个体来讲，它是长寿化，越来越长寿同时也是越来越健康。那么从我们地区来讲呢，是空心化从这个还有人来讲是空心化，就老年人他退休以后他的这个精神的这个孤独这些方面就是这个也是这个加快的这个趋势。还有从家庭来讲呢，是空巢化，就子女跟老年人这个居在一起的比例比较少。像上海的话，就是老年人独居和这个老年夫妻这个共居的这个家庭已经达到了这个1半以上。第3个特征呢，就是区域的差异。那么我们从中国大陆31个省市的这个比重来看，有的地区它是这个老龄化发展速度非常快，也有的地区呢相对比较慢。那么农村地区呢是老得更快，
那么因为是大量的年轻的这个人口是迁移到城市生活，所以农村都是老年人这个主导，所以这个农村地区的老龄化比重呢就比较高。那为什么会导致中国的这个少子老龄化的现象？我简单讲一下这个主要的原因啊，我把它归类为三个多，三个少。三个多呢，就是因为受到了这个婚姻观念的一个变化，就我们讲的就是这个让产业的越来越多这个还有就是不婚的人越来越多。不婚也是不生孩子的独立家庭也是越来越多，这是三个多，主要是受到了这个婚姻的这个生育的影响。三个少呢，主要是从这个育龄妇女的规模机构来讲的。第一个少呢，就是适婚年龄的人口越来越少，就是20几岁到了这个结婚年龄的人口因为这个持续的长期的这个计划生育这个 family planning 少子，所以导致这个适婚年龄人口越来越少。第二呢，就是因为我们结婚的年龄越来越大，平均寿命越来越大，所以有效的生育时间就减少了。第三个呢，就是根据我们人口普查，2011年第一次人口普查，2011年到2025年，这个25岁到29岁的育龄妇女数量要减少40%。这个也是一个导致这个出生人口下降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原因。那么这个第二个就是教育对生育的影响一方面就是因为这个受教育程度提升，育龄妇女这个机会成本增加，还有就是说我们东亚共同的特征父母对子女的这个教育的期望值很高所以这个父母受教育程度高，对子女的这个教育的期望比较高，所以呢，他可能这个越来越重视子女的教育，但是我们的优质教育资源呢不够，这个是在韩国有个同样的情况，所以导致了就因为这个教育焦虑影响到生育焦虑，导致这个生育意愿的下降。还有这个财会整个，这是我的博士生的经验的一个博士论文也是证明。国家的财税政策对生育意愿、对生育也会整体上有很大的影响。还有就是养的议题。那么主要的生育经济的影响因为就是人口的负增长跟中度的老龄化的竞争叠加，加剧了社会保障的运转的困难。20年以来，我们中国大陆地区的社会保障资金是每年是以这个8个点的速度增长，但是我们财政支出每年是大概4个点。所以这个要相差了4个百分点还有就是这个人口负增长跟老龄化对各类这个社会保险产生了直接的影响，所以这个劳动年龄人口能够支付养老保险的人的数量是有下降但是享受养老保险的人是有增加当然还有其他的一些问题。那么人口负增长在背景下的少子老龄化也会导致创新力的不足。我画了一张图这是从4个方面一个是这个人口负增长强化了这个因为市场规模缩小，所以强化了一个规模的效应。那么少子化呢使得这个创新的这个氛围受到影响，所以产生一个氛围的效应老龄化又从2个角度，一个是就是影响这个人才的集聚同时这个财富的流动性的减弱，所以它是一个集聚效应和一个流动的效应。那么还有就是人民陷入这个低增长的陷阱这个日本就是一个比较这个好的一个典型的一个案例因为这个家庭的这个储蓄被削弱对吧？需要更多的依靠政府所以减少了一些地方的这个支出等等因为时间关系我不能讲太了。那么主要的是就是我们国家层面非常重视出台了从2019年开始出台了相关的一个全国性的政策来应对少子老龄化，包括我们定义的人口老龄化上升为国家战略同时2022年开始呢，我们就放松了这个计划生育所以是从这个是有效构建支持政策的体系因为我们感觉到这个出生人口的下降不是一个生育意愿下降的问题，它是跟这个很共不所以从婚嫁从这个养育包括我们这个教育这个支持这一系列的政策形成了一个系统的一个支持的体系同时也有一些具体的一些这个政策。那就是从我们中央在会的20大
提出的教育、科技、人才三位一体的角度，我们建立了一个这个政府这个提议建立了一个少子老龄化的应对的一个思路的框架。因为中国要实现这个现代化，那么这个是明确这个习近平明确提出，人口高质量发展要支撑中国式现代化。包括我们的教育强国、科技强国和我们的这个人才强国的三大战略，也是要推动这个少子老龄化的劳动力减少的背景下，怎么样推动人口红利向人才红利的转型。同时我们今年对老龄化呢，也是要推动从这个优化人口的年龄结构，推动人口的长期的均衡发展。所以从国家战略的视角，我个人觉得应该把教育、科技、人才三个一体的推动，应对少子老龄化，包括我们社会保障的这样的一个推进。教育它可以促进生育也可以释放这个人才的红利。科技呢，它可以通过技术的赋能通过创新驱动来推动这个养老科技智慧养老的一个发展。那么人才呢，在我们这个人口规模减少的情况下，这个人力资源的开发、人才的引领对我们推动这个养老事业的发展、养老产业的发展，对我们应对老龄化有非常重要的这个意义。那么具体的举措就是几个方面一个是发展高质量的教育，来释放人口以及人才的红利第二个呢，就是我们科技赋能来助推老龄产业和智慧养老的服务包括 AI 赋能和创新驱动都是跟老龄化有关。第三个呢，就是人才引领。中国提出来发展新质生产力所谓新质生产力就是创新和高质量这个劳动力和劳动工具和劳动对象的这个有效的组合，来提升劳动生产力。最后就是要我们要东亚国家之间的合作与借鉴，东亚国家共同一个少子老龄化，我个人觉得也可以从教育、科技、人才三个角度展开。教育的话，我们可以通过教育国际化的战略，更加充分的推动教育，来共享教育资源，来联合开发一些课程以及相关的一些社会保障、养老以及照顾一些专业的人才。那么科技呢，就是养老科技这个智慧养老这个养老服务当中增加这些科技的这样金融的这些元素。人才呢，就是我们可以建立科技养老产业之间的人才的联盟，来共同来推动。当然，我们更希望能够借鉴日本和韩国的经验，在中国的长期护理保险制度这一块呢，能够推动发展因为时间关系我等会有讨论机会的话，可以深入交流。谢谢大家。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류호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이어서 일본 통계 수학연구소 오카 마유미 박사님부터 세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카. I am sincerely appreciated for this valuable opportunity. Thank you. So, okay. However, my research is the opposite. It focuses on low suicide areas. By taking an opposite approach, this study may be able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suicide prevention. I have identified the towns with the lowest an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the Japanese 3,318 municipalities by statistical method. K-Town, left one, blue one, K-Town is a town with very few suicides. As you see the pictures, it is a small, beautiful, common rural town, seaside town. On the other hand, X-Town, right one, X-Town here is a town with a very high suicide rate. Through 4 years field study and big data analysis, I compared these two towns to understand their differences. From now on,
I will present the 5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K-Town, the area with low suicide rate. So number 1, relationships in K-Town low suicide area. So here is quiz for you. On the left is a town where people have intense relationships and help each other on a daily basis. On the right is a town where people have more casual relationships and only occasionally chat in the alleys. So do you know which the K-Town is the area suicide, low suicide area? The correct answer is the right one. That one is K-Town, the area with low suicide rate. So some may think it is the other way around, but this is exactly what K-Town is like. And the later research has revealed that help seeking is more likely in the area with casual relationships. Number 2, the reason for K-Town's low fundraising. In the annual fundraising event, K-Town donates the least amount of money in the neighborhood. Do you know why? In the other towns, most residents donate almost the same amount of money. It is very highly cooperative. In contrast, in K-Town, some people donate and some people do not. People in K-Town dislike peer pressure. They hate peer pressure. So if you have reasonable explanation, you can act differently from most people and still respected. That's the biggest characteristics in K-Town. Number 3, in K-Town, they often say the more diverse the opinions, the better. Number 3, there are messages that the children of K-Town receive as they grow up. There is always something you can do. Your ability may be slight, but never zero. That message. These messages foster a self-esteem in children, and the survey results support this.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think I do not have the power to influence the government is 26.3% in K-Town, while 51.2% in X-Town, showing a large gap. Number 4, life can start over. In K-Town, the evaluation of people is multifaceted, long-term, and comprehensive. In K-Town, it is said that even if failed, there is always a chance to recover. On the contrary, in X-Town, once you fail, you will blame it for 3 generations to come. Number 5, here is a proverb from K-Town. Display your concerns in the marketplace. In other words, disclose your problems as soon as possible. By doing so, people around you may give you useful information or help. On the other hand, if you hide your problems,
they will get worse and worse, and the cost for help will be higher. So this is a very reasonable crisis management of K-Town. Again, here are 5 outstanding characteristics in K-Town. 1. Loose ties, connected but not bound. 2. Emphasize diversity. 3. Fostering a self-esteem. 4. Chance to start over. And 5. Appropriate help seeking. In my conclusion, these 5 characteristics are suicide prevent factors. And looking over these, the 5 factors are full of wisdom for people to coexist and live comfortably. At last, let me tell you why I study suicide prevention factors. As you know, economy problem is one of the major risk factors for suicide. Also in Japan, when the economy worsens, suicide increase. And when the economy improves, suicide decrease. This has been repeated for decades. However, what we really want to achieve is the society in which suicide do not increase, even if the economy worsens. To overcome this situation, not only suicide risk factors, but also suicide prevention factors need to be studied. That is my contention. So the world is full of dangers such as disasters, economic crisis, pandemic, and war. But we also have the strengths to overcome them in order to prepare the ability to live flexibly in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I believe that suicide prevention factors should be important key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카 마유미 박사님께서 자살 예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주제 발표하셨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한 시장에 당신의 고민을 말하세요.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제 발표 시간은 모두 마치고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자살열중가 등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모범 사례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로는요, 경기도의 김재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경기도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고 넘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저출생, 초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사례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나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제주 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제주 포럼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경기도에서 우리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인숙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전해 주신 이경심 의원님의 발표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어서
우에이준 교수님의 발표와 중국의 인구와 지속 가능한 개발, 국제 이주 흐름과 기환, 이주 개발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카 마이 박사님의 발표,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 찾아라라는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하실 테라자와 케니치 총영사님, 요하네스 안드레아슨 공관차장님, 오성희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나 교수, 전문가가 아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1,400명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표본이자 가장 핵심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 문제가 사실 경기도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합계 출산율 부부 두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0.78명, 경기도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0.84명입니다. 자, 또한 경기도 인구 증가 및 유숙 이유는 보시겠지만 2052년이 되면은 아직까지 경기도는 플러스 12만 명이란 인구는 증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인구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 직업을 경기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가 지금 12만 명의 2052년도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선 발제자분들의 발표와 최근의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장 큰 특징은 인구 인지 예산과 인구 영향평가센터입니다. 예산 수립부터 인구 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인구 인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구 인지 예산은 저출생, 고령 등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 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즉, 성인지 예산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인구 인지 예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 예산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인구 인지 예산 편성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강화하는 인구 인지 예산 지원 준비한 발의를 준비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인구 인지 예산이 저출생, 고령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 상임위에서도 철저한 예산 심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됩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적으로 중시한 인구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 영향평가 조례에 영향평가센터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인구 영향평가센터는 인구 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 정책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사업비 증가의 필요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영향평가센터는 인구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예산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둘째, 경기도에는 우선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경기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조례 내용은 결혼지원, 임신, 출산, 양육지원, 출산장려기금, 다자녀가정 지원,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책은 고령과 소득 지원, 건강 증진,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여가 사회활동 장려,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정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민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인구 인지 예산, 인구 역량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도 좀 발빠르게 함께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재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토론할 땐 부담 갖지 말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다음 토론자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비도시 정책본가 오성일 부의장입니다. 오성일 부의장님은 OECD 지역정책위원회 비도시 정책분과에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파리를 다녀오게 되는데, 파리에 가면 이제 부러운 모습이 그 아침 출근 시간쯤에 우리 같으면 이제 찡그린 모습에 많은 직장인들이 지하철에서 확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파리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손에 손 잡고 직접 학교로 데려가고 있는 부모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참 보기가 좋고 부러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민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는 프랑스가 저출산으로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가족과 관련된 그 예산 투자가 있었던, 그를 우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예산을 가족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게 얘기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상황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0.7대로 출산율이 내려갔고, 제주도는 그래도 0.84, 그걸 병이라고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게 된 상황 중에 하나는 어쩌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덜 가지면 좋다, 마치 자녀를 많이 가지면 원신 취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잔재가 뭐가 있냐면, 지금도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가족의 모습을 담은 동상들을 보면 한 명의 자녀만 안고 있습니다. 의자나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심지어 예전 청와대 앞에 동상도 보면 애 하나 또는 애 없이 남성 여성 손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우리를 그렇지않기 때문에 그 관성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OECD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면, 우선은 OECD 국가들 전반적으로 학교 출산율 2.12 돼야 계속 인구가 유지된다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에 미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대개는 주택 문제를 얘기합니다. 주택이 너무 비싸고, 또 누군가를 얹혀 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녀를 갖는데 또는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주택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도 뭐 비슷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 문제가 생길 때 타국가와 달리 신속하게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디센트한 가격에 그 주택을 공급해서 그 능력을 완화했던 게 있긴 합니다만, 주택 문제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이제 우리는 버너십 지적 이게 상황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워라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워라밸 정의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서양하고 다른 것 같은데, 서양의 워라밸은 그 라이프를 가족과 같이 하는 이런 정의를 한다면, 저희는 회사를 떠나면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옛날 선배들하고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먹는 거를 라이프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관점에서는 라이프가 아니라 워크가 계속되는 그런 거니까 결국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매우 적은.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교육에서 못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한중일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유교 문화에서 입신양명을 이렇게 절대의 가치로 우리가 배워 능력을 따라서 배운 그 입신양명 가치가 혹시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해서 가족은 제어한다는 것이 가족과 즐겁게 뭐를 한다 뭐 이런 게 없죠. 가족은 잘 뭐 관리한다 이 정도 생각하지,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더 할까 뭐 이런 식의 거를 유학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맹모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저 이제 미국 교수님을 한번 들었는데, 원래 자기는 해외 컨퍼런스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보채갖고 나랑 놀아야지 어디 해외에 갈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한국에서 과자를 사오면 오케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과자를 잔뜩 이제 한 박스 사서 해놓고 숙제를 끝내고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랑 많이 다르죠. 예. 그분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신양매 이거는 혈통에 의한 게 아니고 분명히 문화적인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입신양매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사교육비 관련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워낙에 큰 부분으로 다가오고, 이게 큰 이제 재정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제 부모 어깨를 이제 무겁게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자녀를 가졌을 때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옛날 그 목표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근처에 제 아들 유치원 다닐 때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중국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부모가 한 자녀를 가진 게 결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둘이서 그걸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키우냐.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이 동아시아가 그런 건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특이하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이를 갖고 키우는 거와 행복에 대한 생각이 괴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그런 게 나타나고, 식당 중에는 노키즈 레스토랑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히 조치를 안 하죠. 뭐 직업 선택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션이 열리고, 여기 이렇게 저는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그 세션이 있을 줄은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함을 말씀드려 암직한 인구학자분은 우리 끝났다. 더 해봐야 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아홉 여성에 해당하는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 이거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 숫자가 이미 너무 많이 줄어서 거의 포기한다는, 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우선은 여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 많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직접 저출생과 직접 관련성 있는 예산인 줄 한번 뜯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어떤 계층들하고 직접적으로 그 디맨드를 확인해보고 만든 예산인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난임 시술의 경우에는 되게 현실적으로 중앙관역 부회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까지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걸 했던데 그런 거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저출생 정책이 이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10년 아니에요. 한 5년 그쯤에 기저귀분들 만나면 했던 얘기가 아예 전기차를 하는데 1,000만 원 주면서 노인 부부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냐고. 그래도 다행히 금년 오늘 현재의 난임 이제 시술 지원비는 좀 많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빨리 자각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래도 2.1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는 이제 우리를 약간 느슨하게 만드는 상상 중에 하나는 평균은 나아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쪽 지역도 2.1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애 많이 낳으면 상 주고 그런 걸 다시 부활해갖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상을 우리가 안 해도 되려니 이런 건 저는 묻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배려는 나중에 일이고 나중에 있을 수 있는 그냥 상상으로 가고 지금 현재는 우리 현실을 자각하고 지금 난임 시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했듯이 체계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함께 지금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큰 흐름의 변화일 수는 있는데 OECD에서 권고하는 거는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든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 하고 조직 문화 9시부터 6시까지 굳이 있게 할 필요 없이 얼마 전에 EBS의 프로에서 보듯이 10시부터 4시까지 집중 근무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그 앞뒤 시간은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 늦는 시간을 또 이제 식사하는 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사회적인 번역을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으면 이 저출생의 문제는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플로우가 보이거든요. 가장 그 미소를 많이 띈 대안 중에 10시부터 4시 집중 근무였습니다. 네, 그만큼 근데 그 이미 외랍일은 우리랑 또 인식이 다른 거, 가족과 함께 외랍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데라사와 게이치 전 주재국 일본군 총영사님입니다. 데라사와 게이치 전 총영사님께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영사로 계시면서 제주를 잘 이해하고 제주와 일본의 가부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정신보건복지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과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경희 의원장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경학 의장님 비롯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낮은 출생률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살로도 인해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고 둘 다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살기 어려운 사회 그 자체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는 과정으로 바로키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살기 편한 사회로 만들어 바꾸는 것으로 통해 자살의 예방과 더불어 출생률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없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과정과
예방 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과정에서 여기에 있듯이 많은 라이프 이벤트, 즉 인생 사건에 직면하고 강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기업의 도산, 실업, 이혼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수험, 취직, 결혼에 실패하여 원하는 인생 코스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이벤트 결과 사람들은 친구를 잃고 가정도 붕괴해 수치심 때문에 사회로부터 고립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점차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대량의 음주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질환 상태 속에서 자살을 도모하는 생각이 가속적으로 강해집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90%는 우울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하나는 의학 모델에 의한 대책입니다.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는 정신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한편 이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자살 행위를 막을 수 있더라도 당사자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나 인생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서는 사회 모델에 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반재 대책이, 경제곤란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또한 학교의 완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들의 대책은 대상의 규모가 너무 커서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법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살기 편한 동네로 만드는 길입니다. 주민들은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자신들에게 아늑한 동네를 만들 수는 있죠. 오늘 오카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자살을 예방하는 5가지 요인은 살기 편한 사회가 가진 요소이며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 잉크를 회복하고 결혼 대상자를 얻기 위해 이민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회를 기존의 주민들에게도 또 외국 주민들에게도 살기 편하게 만들 필요, 즉 다양성을 비롯한 이들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지만 거대한 예산은 필요 없고 주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카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살 예방 요인은 살기 편한 동네 만들기를 위한 해법으로서 다른 지역사회나 나라에도 적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데라사와 게이지 전 일본 주재국 총영사님이 한국말로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 여기 있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예,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 이렇게 질문까지 하셨는데 그 질문 나중에 듣도록 하고 이렇게 토론해주신 우리 총영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앞에 주제 발표 듣고 많은 부분 기다림의 연속이어서 이렇게 소개가 끝나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 요하네스 안드레손 참사관입니다. 스웨덴도 1990년대 초반에 저출생을 경험하고 2010년대 후반에 이걸 극복한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저출생을 어떻게 해결하고 일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했으면 합니다. 참사관님께 박수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대사관 요하네스입니다. I will not speak more in Korean. First, I want to say a big thank you for inviting me. I feel really honored and humbled to be among all of you experts an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is discussion. I want to preface what I say by saying that Sweden is not an East Asian country. We have a different culture and historical background. So what the examples I give may not be suitable to this region, but I anyway want to give those examples. As you heard from the chair of the session, Sweden had a low birth rate already early in the 20th century. This year or last year it was 1.5. It had decreased the last 2 years, but it has varied over the last 20 years, and in average has been about 1.7, 1.8. The reason for this, we believe, is that we have focused a lot of our societal efforts on making it possible for men and women to combine a career, a working career, and a family life. And this started already in the 1960s with a lot of reforms. So I want to start from that point and go forward and point to a few things that we did. So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the government decided upon in the 70s was to have individual taxation. Before, families were taxed as a unit. With individual taxation, it made economic sense for women to start to go out in the labor market. In 1974, we were among the first countries in the world to have a gender neutral parental leave. That meant before that it was only for women, but from that point onwards, both men and women could take parental leave. Further on, that changed to what it is today, which is 480 days per child. Out of those, 90 days are exclusive for each of the parents. They cannot be handed over to the other parent, to encourage an equal amount to encourage sharing of duties and also the joys, of course, of having participate in family life. Another point is that Sweden has allowed, let's say, non-traditional ways of having children and not discriminate against couples who are living a cohabitation status. IVF is a possibility and similar things as well. Kindergarten, pre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are basically free. Preschool starts from 1 year old. It costs $150 maximum per child per month. This is to make sure that parents can work and have a child at the same time. Municipalities are obliged to provide preschool from the age when the kid is 1 year old for the amount of time needed by the parents, required by the parents' work. But basically that is 8 hours per day and kind of 40 hours a week, which is the normal work week in Sweden. Then it was the case in Sweden at the time that when women mostly who went home for parental leave, they got kind of discriminated at the workplace. When they came back, perhaps they got a worse position, they got a worse office, they lagged behind in salaries, in career promotion track. We
in the early 1980s, there was a law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which we instated to make sure this does not happen. And just to give an example, basically it's illegal to ask, if you have a woman that you're interviewing for a job, it's basically illegal to ask whether she intends to get pregnant in the near future or so. Just as an example of that. And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has kind of changed the values. So part of it is the values changed, which pushed these laws forward, and the laws themselves made it so that the values changed towards a more equal kind of society. And that, we believe, has been part of the reason why women chose to have more children. They have increased economic independence for women. Before, they were to a large extent dependent on the husband. Basically, women then get more life choices by providing parental leave and also child care from the state. Women can feel economically secure in that they will have that they can have more children, and then it's a lot of things to do yet. When we look at the number of hours worked unpaid in the household, women do much more still, but it's getting more and more equal. And I think that's one question I would ask. If you want to challenge yourself in creating a society with more children, I want to pose that question to, I think, mostly the young men in the room. Are you prepared to do 50% of household chores, 50% of the laundry, 50% of the cleaning, 50% of the cooking, 50% of the child caring? Are you prepared to do that? Because that may be required. And as employers, are you ready to allow your best workers, male or female, to go home after the workday, not work in the weekend, and maybe only sometimes go out for that beer that my colleague talked about? All these reforms as a combination has also had a positive economic effect in that we have quite a high labor participation rate by women. It's about 80%, which is comparatively high. Now, the last 2 years, birth rates have gone down in Sweden. That's concerning, of course. We think it may have been related to higher interest rates, meaning higher living costs and housing prices as well, which have been mentioned before. COVID, of course, but also another factor which is concerning for when you decide upon whether you want to have children or not. One factor that you take into account is that, do you believe that the future will be better for your children than for yourself? And what is your personal outlook on the future? I saw a poll quite recently that in a lot of developed countries, many people think that the children will have it worse than they themselves have. And that's a concerning part, which is perhaps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but it's something also to consider.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and thank you for letting me be part of this panel. 감사합니다. 네, 요하네스 안드레아손 참사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 의회가 스웨덴의 국무연수를 갔는데요. 거기서 깜짝 놀랐던 그 스웨덴이 가장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가 가장 정책의 방향의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가족 단위가 상당히 많은 걸 보면서 이게 스웨덴이 왜 어떠한 모범 사례가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 요하네스 안드레아손 참사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으로
시정 토론을 끝내고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부정 토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 토론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사 개인지 전 이번 주제주 총연수관님 저의 숙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카 마유미 교수님께 질문을 미리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총연수님의 그 질문을 우리 오카 마유미 교수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셔서 자유 토론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先ほど、質問していただいたことについて、その、ケイタウンという、ケイ道というところの、私が見つけた、この自殺予防因子というものを、他の町にも普及させたり、定着させ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今私はそれを一生懸命研究しているところです。で、可能性は十分あると考えています。で、二つの大きく分けて二つのアプローチがあって、一つはですね、やはり子供の頃からどういうふうに育てるかということ、これが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たので、この同じ町において、子供たちの追跡調査をやっています。小学校から始まって、中1、中3というように、同じ子供をずっと追跡調査します。そうすると、子供の幼い頃に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り、こういう性格だったり、周りにこんな大人がいたら、将来、例えば心の健康があんまり良くない子供にな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わか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て、例えば一つだけ申し上げますとですね、子供の心の健康にとても害を与えることは何かっていうのが、何千人ものアンケートの調査の結果分かってきてるんですが、それは、保守的な、先ほど、山口さんは、岸田とも関係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保守的な男女役割感を持っている大人は、周囲に多いと、子供が、心の健康を損ねやすいという結果が出ています。で、これは、どの地域でやっても、どんな風に年齢を変えても同じ結果が出ます。不登校の子供が増えたり、心の健康を失ったり、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と。ですので、これが分かったので、どんどん大人の人を報告していくわけですね。で、例えば男のくせにとか女のくせに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あまり理由もなく言ってる人が多い。しかし実際には子供たちはとても強い影響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が、彼が明日からちょっとずつ態度を改めてくれ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こういう研究を一つしています。すみません。もう一つあります。それは環境の要因ですね。で、さっきお話しした自殺の少ない町では、助けてくれと、悩みを打ち明けるということに抵抗がない人が多い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っています。じゃあ、なぜこんなに気軽に助けてくれと言えるのかということを探っていったところ、その一つの要因として、町の構造というのが関係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このケイ町は、非常に密集した町なんですけれど、路地が多くて、路地というのは細い道です。そしてそこにベンチがたくさん置いてある。町の人たちはしょっちゅうそこに、日常生活の中で腰掛けていろんなおしゃべりをするんですが、そこを観察していてよく分かったことは、しょっちゅう小さな状態の悩み相談というのが行われているんです。つまり悩みを重症化する前に自然におしゃべりの中でそれが溶け込む形で相談がされていると。一番重要なポイントは、その悩みがあったら相談してください。いくら呼びかけても、なかなか言ってくれる子供はいない。やはりそれを言うには大変勇気があるわけなんですが、それを言ってもらうためには、日頃からちょっとしたことをちょっとこれ聞いてくれるとか、ちょっとこれ困ってるんですってことを言えるという習慣が大事だと思いますので、このベンチというのは、
ある種の資格としてうまく機能しているってことが分かってきた。それで、土木や都市工学の先生と一緒に、今そういったコミュニティを再構築するためのアルゴリズムというのを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こんなふうにして、自殺予防値という他のところに定着させ、普及させていくことが可能だと考えています。長く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카 아이미 박사님, 나중에 그 자살과 관련 예방을 다른 지역의 한 연구 논문이 다 완성이 되면 꼭 대한민국 제주에는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진 발표를 하신 그 부분도 또는 우리 같이 이렇게 토론하신 분 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희 부의장님.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와주신 귀한 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중국 드라마 중에 겨우 30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상하이에 사는 3인의 여성, 나이는 30.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한국하고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그리고 이 사회를 보는 방식 또는 뭐 아이 뭐 이런 등등 되게 사고방식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럼 그리고 저출생률도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중국 정도로 볼 텐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별도의 부처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중국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도의 조직을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 홍영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오원 지사님께서 작년에 15분 도시의 저자, 15분 도시, 15minute city, 그 15분 도시의 저자인 모레노 교수와 직접 만나서 대담도 하시고, 아마 내일쯤에는 이제 거기 워크숍 하는데도 이제 뭔가 파견될 것 같은데, 그런 15분 도시 또는 30분 지역이라는 유럽 좀 이게 세계적으로 새로 컨셉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이제 박사님께 하나 마지막 질문은, 스웨덴에 이제 스톡홀름에 한번 겨울에 갔었는데 저녁 시간에 사무빌딩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우리 홍사관님이 잘 아실 텐데, 그 이유는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겨울을 겪게 되는 우울증이 자살과 연결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봐 일부러 그 저녁 시간 자정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데, 이런 거는 러시아에는 적용됨직한 건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자장으로서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답변을 1분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의원님. 谢谢魏副主席的问题啊，这个问题问得特别好。那这个中国因为生育率现在只有 1.0， 上海是 0.6 啊，其实已经要跟韩国还要低啊，平均水平还要低。那么大家也在讨论怎么来解决一个低生育率的问题。那么影响低生育率的因素很多，大家都已经韩国、日本，包括新加坡，我们跟中国啊都非常相似啊。那么也在讨论是不是要成立一个组织来推动能够能够提升生育意愿。那么这个呢，主要是这么考虑到，我们原来有一个就是我们国家卫健委在上海市的这个卫生健康委员会下面，我们有一个原来叫当时 family planning 的是叫计划生育协会。那现在可能的大家的一个思想呢，是要把这个计划生育协会给名字给成这个生育这个家庭的这个促进的这一方面，有这样的考虑，但是现在还没有正式实施，好吧？就为到这。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개인 직장 총동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예, 흔히들 제가 아직도 그 15개 그 도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간단히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언론들은 동도시 사회에 희박한 인간관계가 사람들을 고독하게 쫓아내고 저출산율과 고자살률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분 도시라는 의미가 지역 주민의 유대 관계를 중요성으로 강조하신다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역 주민의 유대 관계는 도시든 시골이든 그 형태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대 관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형태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카 박사님이 소개하신 5가지 자살 예방 요소는 받아들이는 사회가 역시 살기 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참사관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value change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카마이미 박사님. 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自然環境というのが、その自殺率と関係があるという、研究が進んでいまして、私自身もやっています。ただ、自然環境との関係というのはですね、例えば、険しい山間部であったり、大変な雪が降る寒いところに自殺率が高い傾向があるんですが、天気が直接人の心に関係するのではなく、そこに住む人たちが何世代も何世代も厳しい自然環境で非常に我慢強くなったり、簡単には弱音を吐かないとか、そういったとても美しい行為なんですが、そういったところが定着していくと、本当の問題を抱えたときになかなか他の人が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自殺率につながっていると、間接的に天気は関係していると、直接には関係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ています。あまりことになっ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はい、そ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ます。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좀 더 많은 지정 토론을 하고 자유 토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자유 토론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최 주관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과 관련한 부분의 아젠다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 의미는 많은 부분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아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협력 방안을 어떻게 하고 정치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겠다는 의지가 드는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과 대응과 그리고 스웨덴의 모범 사례를 듣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지를 가진 김병환 의원님이 앞으로 많은 부분 제주도의 우리가 더불어서 제주도의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초고령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선도적으로 제주도가 이끄는 그런 역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와 퇴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친구함께 또 진행을 잘해주신 시간까지 또 적절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좌장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9회 평화와 변화를 위한 제주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세션이었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본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